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던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여기는 전북 전주 건지산 등산로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검은 거 뭘까요? 그렇습니다. 차입니다. 자동차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등산로 초입부터 계단을 타고 저기까지 올라간 건데, 그렇죠. 차도 튼튼하려면 운동해야죠. 그래도 등산은 아닙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이 전주 초행길이었던 운전자가 이 등산로를 차로인 줄 알고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다시 반납하시는 게 어떨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이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청원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살해하려던 비정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같이 천국에 가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한 손엔 낫, 다른 손엔 농약을 든 채 이 전처를 찾아가서 살해 위협을 한 7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마트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박값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던데 역시나 폭염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익어버려가지고 아예 속까지 다 녹아버린 팔 수 없는 피수박들이 속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놈의 무더위 빨리 좀 끝났으면 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드 없이 결제한다며 금은방 업주들을 속여 금팔찌 등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최형진 뉴스 리포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9시입니다. 오늘 밤 9시. 야, 정말 대한민국 대 브라질 올림픽 여자 배구 4강. 야, 이거 솔직히 진짜 우리 여자 배구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4강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최영진 리포터 이거 네. 관련해 가지고 뭐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던데. 이렇게 자꾸 저를 방송 전에 뭔가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뉴스 버전으로 한번 저 전해드릴까요? 네네. 예, 그러면 양원보 앵커께도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요, 뭐? 짧게 좀 기자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좀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자, 오늘 밤 9시에 한국과 브라질 준결승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브라질 공격수 카이세타 선수가 도핑으로 적발되면서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사건 반장 현장에 나가 있는 양원보 앵커 연결하겠습니다. 양원보 앵커. 너 정말 시키지 않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시키는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양 변호사님 네. 왜 저 친구 왜 소개시켜 주셨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거. 그러셨어요? 아, 이제 알고 저 지금 끝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금. 감추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무튼 변호사님 지금 네. 뭐 그 브라질 팀의 에이스가 지금 도핑에 걸려 못 나온다는데. 뭐 그게 어찌됐든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우리 배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기대를 많이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세계 순위도 세계 순위지만 또 좋지 않은 뉴스로 두 명의 국가대표들이 자매들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오히려 원팀이 돼서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아하. 우리가 힘을 내는 계기도 됐거든요. 브라질 팀의 불행한 소식이지만 이게 꼭 우리한테 좋으리란 보장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끼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얽히지 않은 다른 선수들끼리 참 멋진 승부 저는 하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아, 좀 이렇게 좀 해줘 좀. 어?
딱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시잖아요. 아,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 재미까지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처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전 솔직히 어린 친구들이 이거 볼까봐 약간 좀 이게 말이죠. 그 일본의 변태 무슨 성인물 막 이런 거에 소재 뭐 이런 건데 이게 네. 진짜 실제로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와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식사에 남편의 상사를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사, 그 세 명이서 식사를 한 거고요. 식사를 1차로 한 뒤에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편의 상사까지 세 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성폭력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그런 술자리가 벌어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술이 원수인 건지 아니면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직장 상사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워낙에 중요하는 직장 상사기 때문에 원래 이 평소 때도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배우자도 가끔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같이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해서 이미 좀 친한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도 알고 이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마음 편히 집으로 이제 와서 2차를 하다가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청원인의 이 주장으로 저희가 일단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경찰에 신고는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청원인 같은 경우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무를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성폭행을 의심한 청원인의 남편 사실 직장 상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꽤 높은 직장 상사인데 그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상사는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를 했고요. 남편에게 청원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 이 청원인은 또 주장을 했고요.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상사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지만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 변호인 도움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선임할 거다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국선 변호인의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길래 경찰에 따지니까 그제서야 국선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경찰하고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을 해서 지금 고검에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백했는데 무혐의다. 자 일단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남편의 상사라는 사람이 뭐 추행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추행을 인정했으면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일단 가해자는 두 사람이 좀 합의하에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지만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이 좀 발언이 저는 기분이 좀 그런데요. 상호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질러서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름이 끊긴 청원인이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동의의 표시로 봤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가 됐든 경찰은 지금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건 무혐의다. 맞습니다.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강제로 한 건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경찰은 한 언론에 따르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쪽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쪽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피해자 쪽 얘기도 충분히 듣고 사건을 재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수사를 해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요. 신랑하고 같이 사는 내 집에서 신랑의 상사가 와서 이게 동의가 가능합니까? 합의가 됩니까, 이게? 뭐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일단 적용해 볼 수 있는 혐의라고 본다면 이제 준강제 추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범죄 같은 경우 되게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러니까 의사가 제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술에 많이 취했거나 약물에 취했을 때 이랬을 때는 이제 앞에 준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자기를 빠뜨린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했다라는 건데 지금 경찰 그러니까 진위를 따져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정말로 아무런 의식, 기억이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피해자가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런 부분들을 나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가해자 말을 들어보면 가해자는 이럴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것과 지금 몸을 아예 못 움직이고 의식이 없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측만 얘기를 들었다라면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지금 피해자가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판단해 봤는데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판단할 자료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했다고 보니까 이 부분까지를 들어본 뒤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내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피해자가. 이 부분을 좀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부분을 경찰에서는 지금 피해자가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에 쓴 내용이 경찰 내용에서 자세하게 진술이 어허. 없었고 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라는 부분도 경찰과 지금 피해자 쪽에서 얘기가 다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이 선임도 제대로 안 주고 연락도 안 해줬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처음에 요청도 안 했다가 서름하지 않고 조사를 나올 때 거기에 동석을 하는 거거든요. 동석하고 정리를 해주는 건데 국선 변호인의 역할이 그랬다가 그 조사 때는 안 했다가 변호인을 상대방에 선임을 하니까 이후에 조력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과 피해자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그 결론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장님.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쭉 보면은 몇몇 분들이 또 그렇게 좀 고약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신랑 직장 상사가 있는데 왜 당신이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셔서 이 지경을 만드냐. 어떻게 보면 피해자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동의 못 하는 게 아니 신랑이 살고 있는 내 집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맘 편히 마시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지경이 됐다고 왜 술을 마셔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원래 예전부터 강간을 당한 여성에게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강간을 당했지 이런 어떤 사실은 그건 아닌데 파워의 논리의 희생자인데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끝까지 얘기하신 대로 거기는 집이었고 또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만큼도 안전한 자리가 없고 정말 철석같이 미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의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주부나 여성은 또 술을 못 마십니까? 마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잔만 마셔도 너무나 깊게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왜 블랙아웃이 될 만큼 술을 마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예. 지금 저 장면은 뭐죠, 소장님? 네, 지금요, 이 가정이 좀 심각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너무나 우울해서 정신과 다니고 막 극단적인 생각도 드는데 이 시아버지께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남성과 우리 청원이 내 며느리가 같은 지역에 사는 걸 나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성의 집 앞에서 지금 시아버지께서 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느낄 어떤 부담감은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카드 없이 결제할게요. 카드 없이 결제할게요. 이거 어떤 거죠? 예,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10년째 운영하는 사장님 사연인데 요즘 가슴이 떨리고 분한 마음에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합니다. 예.
눈앞에서 1,260만 원을 사기를 당한 까닭인데 신용카드 단말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주말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후 3시 반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 검은 옷을 입고 또 검은 모자를 둘러쓴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그 고가의 반지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고르실 때 저 여러 번 좀 착용해보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변호사님 왜 추천하셨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추천도. 아유, 얼마 가능하죠. 변호사님만 동의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제 반지는 고가 반지는 없고요. 예, 예. 두 번째로 이런 반지 같은 경우에 이제 착용을 하려면 함부로 쉽게 뺐다 하면 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잘 못하게 하죠. 예. 업장에서도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저 고가의 금은방에서 또 반지나 목걸이 고를 때 참 고민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모자를 푹 눌러쓴 30대 남성은 그냥 가격을 묻고요. 3분 만에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성이 구매한 물건은 금 20돈짜리 목걸이 2개였는데 자, 그런데 남성은 카드가 없다, 내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휴대전화를 들이밀면서 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서 결제하기를 원한다고 이 휴대폰을 들이민 겁니다. 자, 그 점원이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까 좀 헤맸다고 해요. 그러자 이 남자는 내가 직접 하겠다. 자신이 직접 입력하겠다면서 단말기 버튼을 눌렀고 2분여 뒤에 매출 전표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이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 금액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계산이 된 줄 알고 물건을 건넸는데 결제일로부터 뭐 2, 3일이 지났습니다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매출 전표가 찌지지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어. 이 경우에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전표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결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 원래는 매출 전표에 8자리 승인 번호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6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승인 내역 제출력이라는 표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출 전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일종의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금은방은 이제 단가가 세잖아요. 여러 개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걸 노린 사기로 보입니다. 야,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근 200m 정도 떨어진 금은방에서도 이런 비슷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달 10일 오후 6시 5분쯤에 남성은 또 금은방을 들러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총 2,307만 원을 결제하겠다며 이번에는 그 조금 전 사례와는 달리 카드를 건넵니다. 근데 카드가 끊기지 않자 또 단말기 버튼을 본인이 직접 누르겠다고 한 거예요. 보통 또 다른 사장은 전문가처럼 능수능란하게 단말기를 만지더니 승인이 떨어졌는데 보통 카드 결제하면 가맹점용 한 장과 고객용 한 장이 나오는데 맞아요. 예. 전표 위에 뭔가 카드 사용으로 나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결제와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6시가 넘어서 카드사와는 통화가 좀 불가하고 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준 분과 통화를 했더니 승인 절차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결국 다행히도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인 줄 모르고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주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어서 가슴을 좀 쓰려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기 수법을 조금만 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장님 제가 카드는 놓고 하는데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된다. 근데 카드 번호 저 직접 알려드리기 곤란하니까 단말기에 제가 직접 입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뚝뚝뚝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원래는 그런 식으로 카드 없이 이 단말기에 번호만 입력을 하면 전화를 걸어서 업주가 이 카드사로부터 승인 번호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이 결제할 때 스마트폰으로 결제해도 그런 식으로 승인 번호 받도록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저도 몰랐건만 사장님도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카드사에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승인 번호를 넣어도 영수증처럼 발행이 되는 겁니다. 매출표가.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기계 자체가 저도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그냥 매장에서 영수증처럼 대용으로 쓰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출 전표라고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주 사장님은 이런 생각까지 당해보기 전에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가지고 승인번호 떨어졌겠다, 매출 전표 찍혀 나오겠다. 그냥 당연히 발급이 된 걸로 알으셨던 거죠.
아, 소장님 진짜 찌징 이렇게 나오면 그걸 누가 의심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진짜 이 이거 사건 보고 정말 신기하네, 깜짝 진짜. 놀랐고 저는 제가 한 번도 카드 전표를 자세히 본 적이 없다는 그럼요. 걸 그거 누가 깨달았어요. 봐요, 그거.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카드 전표를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아까 그 문제의 전표를 봐도 뭐가 문제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가 지금 다들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 저만 그런 건 아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 아는 분들 중에서 요즘 휴대폰으로 카드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땡땡페이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다가 그 휴대폰을 하나 두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건 드리고 그러니까 의심을 잘 하지 않아서 아, 이런 사기는 정말 주변에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예.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건 잡혔죠.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금은방 3곳 이 피해를 입었고요. 다 합쳐서 3,500만 원 정도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대부분 다 시인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자, 변호사님. 보니까 이 카드 단말기를 제가 직접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쉽게 속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계가 다 무슨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폰들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다 뭐 할 수 있는지 다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기능의 절반만 써도 뭐 많이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거는 이 사기 말고 다른 사기들도요. 스마트폰을 맡겨서 그걸 조작해서 일어나는 사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본인이 결제하고 그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린 2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연기학원 원장이 훈육한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송 기자 목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다른가요? 예? 좀 다른가요? 적응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가치 천국 가자. 참,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머니는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우울증이 심했고 생활고도 겪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목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도 했다는데요. 결국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우울증, 생활고에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이거 딱 보니까 처음 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을 할 때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극심하게 좀 저항을 해서 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이게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다행인데 가슴 아픈 얘기가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시도가 자기가 위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와서 어리니까 돌봐줬던 모양이에요. 외할머니한테 저 집에 좀 데려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낌새를 채고 경찰에 자기 딸인 거죠. 딸을 신고를 한 겁니다.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초등생 아들이 나 엄마랑 같이 있기 싫고 할머니 나 좀 데려가줘. 이야. 소장님, 이게 저는 제가 아동학대 기사 뉴스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지만 저는 또 이런 유형은 또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게요. 많이 좀 심각하네요. 이 아이가 받았을 그 고통이나 두려움을 생각하면 이 아이는 진짜 멸절의 공포를 느꼈을 텐데요.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쟁, 자연재해, 건물의 붕괴,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정도의 강도를 만났다던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을 크게 이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병인데
이 아이는 외상 스트레스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게다가 그 대상은 엄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공포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하는 아이, 8살이면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도 너무나 무섭잖아요. 같이 천국에 가자. 이런 말을 엄마가 했다는 건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2중, 3중적으로 너무 충격이 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8살이면 엄마와 나를 분리할 수는 있는 나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 아이가 또 똑똑한 아이고 맞습니다. 여기서 반항을 하고 외할머니한테 SOS를 한 거네요. 예. 자, 그렇게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딸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엄마를 신고하면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네.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엄마 얘기로는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우울증도 있었고 뭐 생활고도 있고 해서 그 때문에 아이를 해치려고 했다고 순순하게 또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만 의심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건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혐의 사실 자체가 아동학대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어서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 살인미수.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 남편과 이혼 후에 생활고 뭐 그에 따른 또 우울증.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녀 살해 사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많이 또 전해드리기도 했고 말이죠. 예전엔 이게 무슨 뭐 동반자살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건 아니죠. 자, 근데 소장님 제가 이게 네. 이 아이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생각났던 사건 하나가 있는데 2003년도에 카드 대란 있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때 당시 역시 또 생활고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들 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 장면을 목격했던 그 아파트 아랫집 주민이 목격했어요. 그 투신 장면을. 근데 그 아기들이 죽기 싫다고 어떡해. 막 엉엉 울면서 막 울부짖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거는 자녀 살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아이의 삶을 그 아이가 사실 근데 제가 이런 사건을 읽게 되면 저도 사실은 마음과 머리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그 엄마가 사실은 이 아이를 내가 두고 갈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엄마의 마음이 든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 엄마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는 앞으로도 뭐 진짜로 훌륭한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럼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정말 행복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우울하다고 그 아이도 우울한 삶을 사나요? 그건 엄마가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고 맞아요. 엄마를 이해한다. 엄마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아이의 삶은 엄마랑 완전히 분리된 개인의 삶이고 그 아이의 삶은 맞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자녀 살해다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예, 참 뭐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일단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경찰은 뭐 경제적 지원과 또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훈육으로 포장된 폭력입니다. 송 기자,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번에는 지방의 한 연기 학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0대 원장이 연기를 배우러 온 고등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이 과정에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했던 막말들이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충격적인 막말과 욕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금 너무 방송용으로 부적합하다 싶으면은 우리 자체 뭐 검열을 통해서 최영진 리포터가 조금 톤 다운해서 조절할게요. 예. 뭐 물론 저도 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에게 또 많이 맞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십니다. 뭐 아무튼 뭐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 전해드릴 내용이 뭐랄까요, 귀를 좀 의심해야 된다고 할까요? 정말 심합니다. 원장은 이 여고생이 다른 그 학원의 원생을 만난다는 이유로 바쁘고 시간 없는데 연애는 왜 하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이게 전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흉기로 찔러 죽이고 감옥 가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수업 도중 말없이 학원을 벗어나자 전화를 걸어서 차도로 뛰어 들어가서 뭐 죽어버려라. 아니면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던지 저주설인 그런 말들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자체 검열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화에서 저 학생을 이 삐, 저 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 소장님, 그러니까 네. 뭐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그렇지만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우리 최영진 리포터만큼이나 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이제 저도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무수히 그냥 이유도 모르고 맞은 적도 뭐 수도 없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 아유 진짜 좀 진짜. 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요즘 세상 뭐 요즘 세상이든 예전 세상이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죄송하지만 두 분이 맞았을 때는 왠지 이유가 조금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예, 뭐 인정합니다. 네. 오늘 이 여학생은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 사람을 좀 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전혀 없이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걸 학생한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험담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훈육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필이면 직업을 지금 학원 선생을 하고 예. 있는 거죠. 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죽어라. 그것도 당장 차로 뛰어들어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변호사님, 솔직히 아니 연기 배우로 내가 내 돈 내고 지금 학원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진짜 무슨 행동을 했던지 간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학생과 어찌됐든지 간에 선생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더 충격적인 거는 저 얘기를 대부분 다른 원생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와 그게 가장 와 그게 진짜 진짜 저도 지금 두 분이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제일 싫었던 때가 다른 아이들 보는 데서 맞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제게 상처가 되잖아요. 맞아요. 오죽했으면 울었다라는 거예요, 수업 중에. 근데 울었는데 그 우는 걸 보고 야 저거 보고 믿지 마. 제 악어의 눈물 흘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인격살인이에요, 진짜. 소장님 이건 진짜 네. 선생이 아니라 왼수네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상처를 준 어떻게 보면은 뭐 때리거나 흉기로 찌르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찔렸죠.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라고 얘기해도 저는 뭐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고생입니다. 여고생. 우리가 예전부터 뭐 여고생들 뭐 낙엽만 떨어져도 깔깔깔 웃는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들이 많이 성숙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대 여자애들은 그럼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것에 굉장히 예민한데 친구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도 없이 욕을 받았으면 그 수치심이나 좌절감이나 분노는 굉장히 쌓여 있겠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원장이라는 사람? 이때 훈육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한 건데요. 아 재판에서. 네네, 믿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훈육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욕설을 한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욕설은 했는데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훈육 차원에서 욕설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이 실제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다뤄보신 적이 있나요?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게 훈육이라는 말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그랬으니 더 인격을 해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적으로도요.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것들을 처벌할 때는 남들이 듣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그렇죠. 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이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거고요. 저도 어렸을 때 계속 혼났던 일을 머릿속에 되감고 있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좀 야단을 심하게 칠 때도 꼭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아이고. 하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조금 과한 말이 나오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게 그렇죠. 최소한의 예의 아니었을까요? 그럼요. 이건 훈육이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저런 모욕을 당하면 뭐 몇 대 맞는 거 아픈 거보다는
창피하잖아요. 그 모욕감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의 판단은 학원 수강생인 학생이 다른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수의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원 운영은 중단됐다고 합니다만, 뭘까요?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나왔다는데, 이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뭐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법원으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이고 법무부의 교정당국에서도 최근에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 이런 수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거 제대로 들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일로 뭔가 또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법원이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감금해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낫과 농약을 보여주며 협박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또 10대들의 이 사건인데 좀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0대 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그 10대 여성과 사귀고 있던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들은 성폭력을 하면서 성착취 영상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보시죠. 무시무시한 10대들입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몇 번 이런 유사한 또 사건들을 전해드린 바 있지만 10대들이 또래 애들을 또 유인해가지고 성매매를 사주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내용을 전달드리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어떤 얘기냐면 중학교 동창 사이 여학생들이 중학교 동창 사이인데 그 가해 여학생이 또 20대 남성하고 같이 지내는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 가해 여학생이 피해 여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식의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결국 네 남자친구 관리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정말 되게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구실로 해서 모텔로 끌고 간 다음에 이 가해 여학생과 함께했던 20대 남성은 또 너 만나는 새에 내가 썼던 돈들이 꽤 있는데 이 돈 갚지 않으면 어떻게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뭐 장기 매매를 한다거나 성매매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성매수남을 찾아서 성매매를 시키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 모텔까지 왔던 그 남성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를 채고 그냥 가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다가 이번에는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폭행까지 저질렀던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지금 제가 중학생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이다. 물론 20대 남성도 깨어있긴 합니다만. 참 이게 10대 맞습니까 진짜?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고요. 예,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도 좀 말씀하시면서 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심각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상황이 생겨요. 8월 21일 20대 남성 A씨와 가해 여학생 B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E씨를 불러내서 술을 마시게 한 뒤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갑니다. 그 뒤에 가해 여학생이 나타나서 피해자에게 너 내 남자친구에게 꼬리 쳤지라고 하면서 준비한 이 청테이프로 의자에 묶고요. 옷을 벗긴 뒤에 또 사진을 찍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그 뒤에 피해자를 성폭행을 또 했고요. 그 장면을 동영상에 담으면서 이게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새벽 7시쯤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계속 감금 상태로 있던 거예요. 이게 참 이게 10대에서 일어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뭐 지금 매매를 사주한 거, 또 뭐 감금 폭행한 거, 또 실행은 안 됐지만 장기 매매까지. 와, 이게 애들이 말이죠. 이게 진짜 뭐 뭘 보고 지금 이런 걸 한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대 남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게 그 구실 자체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네 남자친구가 나를 성폭행했어 아니면 네가 왜 내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쳐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니면 고소를 해야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신 것처럼 그 목적 자체가 그 사람들로부터 그 학생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무슨 학원 폭력에서 그냥 아이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구실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실을 했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성매수를 하겠다는 남성을 찾아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아, 정말 저도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제가 이상해요. 소장님, 저는 진짜 이런 10대들 범죄를 전해드릴 때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막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네, 저는 10대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서 10대에 이런 사건을 들으면 진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아이들은 혼이 많이 나야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더 슬프고 더 마음 아프고 그 아이들이 더 불쌍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아야만 그 아이들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아직은 17세 뭐 이러면은 저는 그런 질문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이런 끔찍한 방법들을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배웠겠죠. 그것이 매스미디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모텔을 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크게 혼나야 된다. 제대로 죗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피해자는 정말 사회가 잘 보듬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이 아이들을 방조한 사회나 어른의 몫도 분명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재판에 넘겨진 이 10대 가해 여학생.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얘가. 예? 그 같이 동거했던 남자친구 20대 남성에게 내가 조종을 당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처벌 수위를 좀 낮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인 남자친구에게 좀 협박도 당하고 폭행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강요된 행위에 의한 행동으로 처벌 대상이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이 성매수자를 물색하거나 또 긴급 체포 후에 남자친구와 서로 또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폭행이나 위력에 의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변호사의 조언이었을까요?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마 분명히 여학생도 이런 얘기를 스스로 꺼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범 관계에 있었을 때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변호사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재료가 되는 어떤 얘기는 틀림없이 아마 이 학생이 직접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중형이 나왔습니다. 법원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20대 남성 징역 15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대 2명, 10대 여성 1명, 남성 1명은 각각 단기 5년, 장기 10년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일단 말이죠. 이 20대 남성, 이 어린 10대들하고 같이 이런 작당을 실행했던 20대 남성 징역 15년. 이거 상당히 중형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앞서 나눈 얘기에 비춰보면 이 정도 받아야 하지 예.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성적 학대 행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엄벌에 취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현재의 대부분 판례의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5년, 단기 5년, 장기 10년은 뭐냐 이렇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년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깎고 선고를 한 거예요. 아하. 법원에서도.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 봐서도 장단기 선고를 하면서도
야, 이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리고 이렇게 소년법으로 장단기를 해놓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미성년자라서 앞으로 교화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건데요. 이 처벌을 받게 된 그 두 학생들도 제발 그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 소장님, 그 일단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재판부 역시도 꽉꽉 채워가지고 진짜 최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형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계속 한숨을 쉬고 뭐 장탄식을 쏟아냈는데 이 교화가 될까요? 저는 아유 이거는 좀 만약에 소장님한테 그 롤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얘네들을 제대로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만 생각하면서 상담하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또 뭐 의미를 둬야죠.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가해자보다 더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뭐 벌 받고 5년 후에 어쩌면은 뭐 10년 후에 나오면은 또 교화가 될 수 있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사회인이 되겠지만 이 피해를 받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잘못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찍히고 그다음에 가장 믿던 친구와 남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는 경험까지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우리가 10대 범죄를 저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죗값은 받아야 되고 또 피해자는 잘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없이는 못 산다. 하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7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협박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이혼한 전처에게 협박을 하면서 낫도 보여줬고요. 농약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 2월 1일 서울 강서구에서 낫과 농약을 보여주면서 회사 사람들과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2월 7일에는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결국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너 없인 못 살겠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조사 결과 70대 남성은 5년간 함께 산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협의 이혼해 놓은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 듣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다 이런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혼한 데 앙심을 품었던 70대 남성은 이 재결합을 바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중에 너 없인 못 산다며 우리 다시 합치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소장님 그냥 별것도 아니고 협의 이혼을 했어요. 자기도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남인 거지. 뭘 또 여기다 대고 또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굉장히 좀 정리 안 된 분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협의 이혼을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냐, 너 없이 못 살다. 그러면서 재결합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분명치 않지만 또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낫을 들고 오고 농약을 가져와서 협박을 했는데 그 사람만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의 회사 동료들과 동생까지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법원 판단은 일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특수협박 재물 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이혼한 데 앙심을 품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낫이나 농약 등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살인 예비 혐의. 이거는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사하고 농약 같은 걸 준비를 한 것을 검찰에서는 이건 사람을 해칠 목적 아니야라고 봤는데 예비라는 그런 이 말이 들어간 범죄들은요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준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해칠 목적이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봤더니 가지고 갔던 건 맞고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휘두른 적은 없고 그리고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무섭진 않았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재결합을 하겠다는 목적, 이게 마치 선회로 해석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목적 자체가 진짜로 해칠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글을 쓰다가 저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래거나 이것 때문에도 재판부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를 했을 정도면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 가능성을 놓고 충분히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협박은 왜 유죄로 인정했냐?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거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무섭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행 자체를 아예 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게 행동으로 보였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겁니다. 물론 이제 1심이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예.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데는 이 전 부인의 약간 진술도 영향을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피해자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얼마나 위협을 느꼈냐, 뭐 살인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냐 이런 게 중요한데 아마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전 남편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러 집으로 오라고 한 상황이었다라거나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달래려고 일단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서 재판부는 당시에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재판부 얘기 중에 제가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낫과 농약을 들고 가서 협박을 한 것을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남성이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한 이게 어떤 행위였다, 수단이었다. 아니, 소장님. 보통 관계 회복을 하러 누구한테 가면은 꽃다발 같은 거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재판부의 이 판결 내용이나 또 이제 이 전 부인의 얘기들을 듣기 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혼란돼 있구나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재판부의 얘기를 듣고 이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이 사람은 정신적인 혼란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부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면 가서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사과를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꽃다발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겠다. 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낫과 농약을 가지고 가서 뭐 이런 식이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만큼 사랑한다. 뭐 낫으로 다 끝내고 농약으로 다 끝낼 만큼 당신이 이 세상에 없으면 난 살 수가 없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패턴 때문에 이혼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이분은 아주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이 사람, 이 70대 남성이 다시는 뭐 제가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서약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다고 해요. 재판부에. 약간 어떻게 보면 반성문의 또 다른 버전일 것 같은데 이런 거 또 하면 이게 다 또 참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사역서 당신 써라.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기보다 그만큼 엄중한 경고 같은 걸 줘서 만약에 혹시라도 비슷한 행동을 다시 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보더라도 죄질이 아주 안 좋게 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썼는데 어겼으니까 무조건 뭐 처벌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그 경고, 주의 이런 걸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많이 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네, 작은 건물을 갖고 있었다는 권 씨 부부. 10년 전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큰아이 부탁에 건물을 처분해서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했던 두 아이와는 달리 결혼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던 막내는 상속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처분해서 두 아이에게 나눠주고 막내에게는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중에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이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내는 아파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두 아이는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권 씨 부부, 상속을 다시 해야 할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이 기자한테 다시 한번 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그 당시에 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3남매가 상속에 다 이렇게 딱딱딱 하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는 겁니까? 재산을 물려준 10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낮았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는 좀 덜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당시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언장까지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막내는 계속 아파트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누나와 형은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건 원치 않을 텐데요. 저희 상담소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죠. 자, 이수진 기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말 그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반응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송 기자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는 70대 부부입니다. 70대 부부고 자녀가 셋이 있어요. 네, 첫째, 둘째가 있고 막내 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잘 됐는지 재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큰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새롭게 자영업을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혹시 좀 부모님이 돈을 좀 도와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번 재산을 상속을 미리 정리를 한번 해야 됐었는데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세 자녀를 모아서요. 얘기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보를 한 겁니다. 지금 나이도 그렇고 지금 직업도 그렇고 안정적이니까 당장 저는 큰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두 분이 먼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상가 건물을 처분한 총 재산 14억 원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눠서 첫째와 둘째, 형과 누나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억씩 첫째와 둘째에게 나눠줬고 막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막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고 상속을 포기해 준 막내에게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단독 상속해 주기로 한 겁니다. 시세가 당시에도 한 10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막내가 받는 어떤 금액이 상속 금액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만 당시 그 부부가 6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막내는 이 아파트를 언제 받을지 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10년 전 뭐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고 있던 막내는 당시에 뭐 큰 돈이 그렇게 필요 있지도 않고 뭐 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상속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와 함께 유언장까지 작성하면서 훈훈하게 상속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모가 지금 아직 뭐 건강하게 살아 있는데 상속을 한다? 이건 증여겠죠? 증여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프에도 상속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니고요. 증여입니다. 그래서 증여하고 상속하고 뭐가 다르냐면 증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뭘 주는 거잖아요. 상속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 법적으로 따져볼 때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에 그 재산은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진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가 상속의 문제인 거고요. 증여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첫째, 둘째가 일단 상가를 판 돈으로 미리 이제 증여를 받았고 상속을 받았고 쉽게 말해서 셋째 막내는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두 분이 가시면 이제 그걸 받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다 해가지고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솟아오르니까 그때부터 아하 첫째 둘째가 이제 약간 야 이거 약간 본전 생각나는데 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10년 전에 당시에 10억이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뭐 20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잘하면은 그렇죠. 뭐 30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10억이면은 뭐 서울 강남구 같은 이런 고가의 지역, 고가의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7억씩 첫째, 둘째가 7억씩 받은 거기 때문에 뭐 10억이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이게 뭐 20억, 30억이 된다면 우리는 7억씩 받고 막내는 30억을 결국에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면 큰딸은 노골적으로 막내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야. 둘째도 좀 입장을 바꿔서 첫째 누나 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지금 뭐 채팅창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저는 그 생각, 아니 반대로 그럼 아파트 값이 확 주저앉으면 아니 뭐 첫째, 둘째가 동생한테 나머지 뭐 그럼 채워 줄 거예요, 그거? 동생이 그게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서 막내가 또 내 몫이 너무 줄었다라고 소송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경우가 이게 돈을 줬잖아요, 현금을 지금은. 땅을 줬는데 땅을 미리 주신 거예요. 땅을 미리 줬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 줘서 받은 사람은 그걸 다 처분을 해버렸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땅이 50억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땅은 자기한테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거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50억 됐을 텐데 당신이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 손해봤다면서 거기도 소송을 걸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아니 소장님, 근데 다 떠나서 일단 인간적으로 네. 좀 시체말로 너무 얍삽한 거 아니에요? 첫째, 둘째? 아니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예. 막내는 사실 돈을 못 받을 수도 어머니 그때 아버지 그때 60대였으면 지금 70대인데 앞으로 20년 사실 수도 있고 30년 사실 수도 있으면 그 아파트 다 이제 뜨실 때까지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내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도 각오했고 그렇죠. 10년 전에 그 7억씩을 받아서 어떻게 뭐고 잘 불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첫째는 자영업을 하겠다 그랬고 둘째도 집 사는 데 썼잖아요.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고 이 집도 둘째가 산 아파트도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때 약속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아까 애각께서는 얍삽하자고 하셨어요. 예. 약간 그런 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약간 좀 제가 딱 찍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최영진 리포터. 예. 최영진 리포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장남이거든요. 장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미 딱 그 각이 나오네, 장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이 학창 시절에 많이 맞았을 것 같더니. 왜 그러세요?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생이 많이 양보를 했고 좀 기다린 입장이기 때문에 장남 입장에서는 야, 너 아파트값 올랐으니까 나 더 줘 이렇게 할 좀 권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오른 거를 좀 균등화해서 나눠 달라고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송 기자는 어떨 것 같아요? 송 기자는 혹시 장남이에요? 아닙니다. 누나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그런 건 동생은 아니고 있어요? 없습니다. 막내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그러니까 막내 입장에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누나죠. 큰 누나랑 형한테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양보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선의로.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지는 뭐 사실 몰랐던 거고 10년 전에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만 큰 누나가 이제 가게를 하겠다고 큰 돈이 당장 필요하다니까 그걸 내가 3분의 1로 나눠서 가지면은 뭐 큰 누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누나 잘 되라고 일단 선의로 시작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이걸 너가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 그 돈을 떠나서 일단 상처는 좀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처를 받은 후에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진짜 이렇게 30억 가까이 되면 이거를 뭐 형하고 누나하고 다시 나눌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최영진 리포터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어떡해. 자, 그 소장님 그러면은 좀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좀 짧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왜요? 정말로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부모님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저는 충분히 받았다 이런 입장을 이미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송용 아니죠? 예? 방송용 아니죠? 방송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녹화까지 되고 있을 텐데 자료가 남을 텐데 어떻게 말을 뒤집을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고 다뤘던 사건들을 보면요.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정말 치열하게들 싸우세요. 형제 자매 간의 의외로 돈 문제가 그리고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더 심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쉽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에요. 예.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도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그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다 그냥 우리 돈이 다 그냥 우리 가족 돈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뭔가 좀 분리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막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형 누나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인도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이 재산이 나에게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분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이제 형제니까 남매니까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가지 않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재산 다툼 막기 위해서 그럼 다시 상속을 해야 하나? 진짜 절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란 건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다시 나누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처럼 미리 줬던 경우도 있죠. 자녀들한테 누군가 예. 그거는 10년 전에 줬건 20년에 줬건 사망 당시에 다시 다 합산을 합니다. 다 합산해서 그 합산한 재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줬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네? 당사자는 아예 아무 의사 표시도 못해. 그건 아니고 당사자도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주라고 얘기를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생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이렇게 다 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목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예. 목. 그거의 절반도 안 된 게 받았다라고 하면 유류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못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시 나는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어라고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받을 몫이 굉장히 커졌는데 나는 내 받을 몫의 절반도 못 받았어가 되면 법적 다툼으로 나갈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오르지가 않았으면 법정에 가봐야 그건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법 정도는 이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남은 재산이 아니라 미리 혹시 누군가에게 준 게 있다라면 그것까지 다시 다 합쳐서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도 알아보죠. 부모 사망 후 자식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리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상속 포기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 포기 못 하거든요. 아니 그 전에 합의했잖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결국 시세에 따라겠는데 시세가 정말 많이 튀어버리면 분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조인은 우리나라도 유류분 사전 포기 제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유류분이라는 것을 둔 이유가 과거에 그러니까 정말 좀 몰아주기. 예전분, 그러니까 뭐 장남에게만 예. 이런 거 있던 시절에 너무 배우자조차도 넘겨받지를 못하니까 그건 막고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법조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가죠.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미국 LA에 사시는 사반 가족 이연주님인데요. 저한테 메일로 뭐 연락을 주셨어요. 자, 한국에 있는 친정 식구들이 이 LA에 사시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번도 한국을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영상이랑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아이를 낳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와가지고 친정 식구들한테 보여주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사건 반장을 통해서 아기 얼굴을 보여달라 이런 이벤트를 부탁하셨습니다. 친정 아버님 조남이 이석순님이시라고 하니까요. 자, 사건 반장은 주로 아이랑 노는 시간에 봐서 아이 동영상을 찍고 나면 매번 우리 출연자들 목소리가 같이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연주님 이역만리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게 뭐죠? 네, 쇼핑몰에 들른 한 여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근데
테이블 아래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있는데요. 누가 버리고 간 건가 싶었는데 보니까 남녀가 있죠. 어. 테이블 위에서 남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기를 못 본 것처럼 서로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차가운 바닥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눈길 한번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설마 저 사람들이 부모인가? 그래서 봤더니 테이블 주위를 보니까 유모차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이를 아마 직접 안고 온 것 같은데 왜 바닥에 저렇게 눕혀놨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다른 사람이 촬영한 건데 이 사람도 이게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야 이게 지금 네, 정말 황당한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도 공공장소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데 저기다 그러니까요. 아이를 눕히냐.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부모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아 소장님 저게 지금 가당 키나 한 일입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뭐 약간 학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뭘 느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아이를 귀중한 아이라고 봐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또 밟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엄마하고 아빠가 진짜 맞다면 예. 좀 교육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저런 데 가면은 아이들 앉혀놓는 무슨 그런 의자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야 이건 저는 진짜 저런 광경은 진짜 살다 처음 보네요. 자 우리 최영진 리포터 최근에 또 쌍둥이 아빠가 네. 됐는데 지금 너무 제가 화가 나요. 어.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저 바닥에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저 부모가 맞다면 예. 진짜 뭔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부터 먼저 얘기 듣고 이어가죠. Yeah, that's exactly right. There's a lot of arguments on both sides here about whether or not to begin constructing Hunter Lake. From the city's side, they argue that they need a backup water source for times of extreme drought and more space for recreational activities. But for water rights groups here in Springfield, they argue that it's a waste of taxpayer money and it'll destroy thousands of acres of wildlife. Get this on camera. 근데 저렇게 기자가 뉴스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트럭이 호수로 빠진 겁니다. 어머나. 방금 보신 상황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돌려보면요. 기자가 호수 앞에서 저렇게 리포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공호수 건설하는 프로젝트 찬반 전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조금씩 밀려나더니 가라앉습니다. 저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자가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뒤를 돌이켜 보면서 빠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 네. 지금 리포팅 계속 하고 있죠,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봤고. 그 빠진 거 황당함을 봤습니다.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비켜서서 저걸 찍기 시작합니다. 트럭이 저렇게 완전히 잠기는데 25초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상황이? 네, 왜 그런가 보니까 트럭 운전자가 트레일러에 실은 보트를 호숫가에 내려놓으려고 트레일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졌고 그대로 저렇게 호수 안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트럭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트 위에 올라탄 저 사람이 트럭 운전자인 것 같은데 이 트럭의 가격이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잠시 후에는 견인차가 출동을 했고요. 호수에 빠진 트럭은 결국에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송 기자도 저렇게 현장 나가서 마이크 라이브를 잡는 적 있잖아요. 네. 보통 저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 정도로 황당한 경우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라이브로 하는데 네네. 뉴스룸 지금 온에어인데 네, 가끔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2명, 3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뭐 말을 하고 있어도 생방송인지 지금 뭐 하고 모르시니까.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요? 네, 보통 뭐 법원이나 검찰 앞에서 연결하면 뭐 무슨 사건, 누구 잡혀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거 엄청 당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멀리서 다가오실 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쪽에서 있죠. 쳐다보면서 다가오실 때 그럼 이제 기도를 하죠. 말을 하지 야 마라. 제발 피해라. 말 걸지 마셔라. 야 저리 가 이러고. 네, 그리고 좀 대비도 하고요. 네. 근데 혹시 못 들은 척 해야 되니까 그냥 제 것만 해야 되니까. 그때 혹시 손석희 앵커랑 연결했을 때였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몇 번 있었거든요. 야 그냥 손석희 앵커님을 바꿔주시면 어때요? 그럴 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보시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또? 초록색
승용차 지붕 위에 한 여성이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엎드린 여성, 밧줄로 꽁꽁 묶여 있고 입에는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요. 저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운전석에 남성과 수갑까지 저렇게 차고 있어요. 아이고. 예, 뒷좌석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일부러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보이죠? 이 광경을 본 행인들도 깜짝 놀라 멈춰서서 지금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올린 건 세르게이 코센코라는 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참 이유가 황당해요. 여자친구가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확인하는 신뢰도 테스트라면서 차에 여자친구를 매달고 질주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저거 하면 뭐 신뢰도가 생깁니까? 예, 약간 뭐 시체말로 관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자칫하다 사고가 나면요. 차 지붕에 탄 여성은 물론 저 모두가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수갑까지 차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이들 결국 경찰에 적발됐는데 관련법에 따라 750루블, 우리 돈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11,798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인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죄송하다, 750루블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또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뭐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저거 뭐 재미도 없고요. 뭣도 없습니다. 예, 모두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어요, 저거. 자, 그런데 저 아저씨 언제 봤던 기억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몇 달 전에 뭐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남성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부두에서 그래, 이 오토바이에 아저씨. 아, 내가 여성을 봤어, 댄 채 내가. 바다로 질주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리 주민들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렸다며 좀 보세요. 분노를 했는데요. 발리 당국이 남성을 조사하던 중에 그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50명 넘는 사람이 참여한 파티를 주최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 남성 결국 발리에서 추방을 당했는데요. 이게 발리에서 추방된 지 몇 달 만에 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어 올린 거 보니까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 그 바다에 뛰어든 여성이 아까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여성인가요? 그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이건 뭡니까? 예, 콜롬비아 보고타의 엘 캠핀 스타디움입니다. 콜롬비아의 축구팀 산타페와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의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17개월 만에 처음 열린 경기라서 그런지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 그런데 관중석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저기 막 몰려가고 있죠. 예. 갑자기 좌석을 넘더니 경기장 외벽을 타고 울타리를 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팬들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등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자, 왜 싸우는 겁니까, 저거? 네, 팬들은 저 어느덧 경기장 잔디밭까지 내려와서 대규모 난투극을 벌였고 경기장은 저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경기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의 팬들이 산타페 팬들이 앉아있던 관중석을 침범을 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경기장 내부 CCTV 영상에는 산타페 팀의 한 팬이 5명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팬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는 아이고. 순간도 찍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죠. 이 난투극으로 경기는 50분가량 지연이 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팬 2명과 경찰 4명이 부상을 당했고 폭동을 일으킨 4명을 체포했다가 몇 시간 뒤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소동으로 인해서 콜롬비아 축구 경기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러시아로 가보시죠. 이건 뭐죠? 네, 러시아의 한 캠핑장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보이는데요. 네, 검은색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네, 곰 앞을 가로막은 게 지금 고양이입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인데 고양이가 꼬리를 치켜들고 털을 잔뜩 부풀려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던 남성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하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 고양이는 가만히 물러서지 않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고양이 저 다칠 것 같은데 저거. 네, 그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곰 역시도 고양이를 향해서 나서거나 이렇게 덩치를 자랑하기도 하는데 고양이는 지금 뭐 꼼짝하지 않습니다. 계속 등을 구부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저 곰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지금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막 나무 서고 막 두드리면서 그러죠. 막. 네, 근데 고양이는 지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곰도 지금 어슬렁거리기만 하고요. 먼저 공격할 생각은 아마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벌써 지친 건지 잠시 후에 곰이 고양이와 대치하는 걸 포기하고 저렇게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곰이 혹시 고양이를 잡아먹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이야, 진짜 저 고양이도 대단하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신기한 영상을 봤네요. 자, 30초간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등, 허리, 이젠 동시에 관리해보세요. 세 개의 발열 도자가 세 개의 척추 부위에 맞춰 목, 등, 허리를 동시에 누가의료기 N5. 우리 가족 함께 누가의료기.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휴가 끝물이거나 다음 주 휴가를 가시거나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딜 가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